매주 화요일 뉴스인사 프라임은 서초의 봄으로 갑니다.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검찰을 관찰하는 시사 토크. 자, 오늘 권영철 대기자님 먼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증인 선서 거부도 있었고요. 정말 최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먼저 요 얘기 조금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청문회, 입법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대기자님? 뭐 전체를 다 본 건 아닌데요. 네. 중간중간 보고 마무리하는 부분을 쭉 봤는데 네.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왜 특검이 필요한지를 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과의 다른 이제 공무원들 통화 내용,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 회수하는 경위, 네. 윤 대통령의 경로설, 또 뭐 메모에 담긴 수사 지침 발언 경위 등에 대한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가 참 얼마나 규명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이게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밝히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뭐 그 청문회에서 드러난 대로 대통령실 핵심 조사 대상자들이 휴대전화조차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맞습니다. 걸로 예,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핵심 증인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잖아요. 야, 참.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나는 형사소추 대상이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느낌이. 내가 범인이다 자백하는 꼴이잖아요. 네, 저는 참 그게 놀랍습니다. 근데 예. 그러면서 진술을 다 해서 또 답변 다 했어요. 그 말을 믿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이 선서도 아는 사람의 예. 진술을.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국회 정원감정법의 사례를 들어서 자기들 얘기를 하지만 그게 네. 오히려 스스로 그 정원감정법 3조에는 이 3항에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소명이 제대로 안 됐어요. 거부 이유가.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이시원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선서는 하고 정언을 하다가 이 부분은 제가 정언 못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예. 좀 이상했어요.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갔고. 네. 사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아시는 대로 공수처 수사 인력이 지금 대통령실, 해병대 사령부, 국방부 이 전체를 다 지금 하기에는 시간상 너무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시간도 그렇고 인력도 많지 않아요. 예, 인력도 많지가 않고 제가 항상 비유를 하죠. 서울중앙지검이 항공모함이면 저건 조그만 돛담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게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게 있고요. 지금 그 최해병 관련 수사가 두 갈래잖아요. 예.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외압 관련 의혹 한 부분하고 한 부분은 실제 이제 그 경찰에서 하고 있는 사망 경위잖아요. 네. 경찰이 곧 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1년 다 되도록 그게 주문을 사안인가요? 예. 뭐 사실 과실 사건인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수처 수사 범위가 너무 넓고 경찰도 제대로 지금 눈치를 보느라 그런 건지 수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은 특검을 통해서 그 중립적인 외압에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게 이번 청문회에서 잘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결국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게 드러났다는 건데. 예. 자, 특히 이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질이 잘한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발언을 이끌어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요거 잠깐 듣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회수가 외압이죠. 자, 장경태 의원 신범철 전 차관한테 질문하면서 그건 해수에 관한 거예요 라고 답을 해버렸어요. 해수에 대한 의미. 예. 어떻게 풀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의 질의의 주 내용은 네. 외압 여부에 관한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신범철 차관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고 외압 행사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외압을 빠져나가려다가 그건 회수에 관한 것이었다. 해수다 하고 왜 뭐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그 회수에 관한 것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해명하기는 뭐 이제 나중에 변명을 했는데 네. 좀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과의 통화하긴 했는데 그건 회수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예. 한 거는
외압 사실을 사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죠. 외압도 인정하고 회수도 인정한 게 되는데 그럼 대통령이 경로한 것만 아니라 회수까지 관여됐구나라는 이제 인상을 줬거든요. 네. 저건 상당히 앞으로 특검 수사가 되든 공수처 수사가 되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예. 이끌어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임성근 전 사단장 뭐 선선하지 않았지만 작전 지도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어요. 작전 지도를 했지 뭐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자, 이 평소 말 잘하기로 유명한 박지원 의원이 좀 대묻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별 둘이 절병들이 볼 때 지휘하고 지도하고 어떻게 다르죠? 별 둘, 그러니까 네. 사단장, 네. 뭐 별 둘이 쫄병들, 그러니까 뭐 병사들이 봤을 때 지휘, 지도 어떻게 달리 볼 수 있냐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저보다는 본모관 하신 우리 박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예. 지도하고 지휘 예. 구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아니 별 둘 달린 사단장이 예. 예하 부대에 와서 대대장, 일선 중대장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저렇게 손짓하면서 가르칩니다. 여기는 네.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걸 지도로 지휘죠. 지도로 지휘죠. 받아들여 사람이 네. 어디 있습니까? 지휘죠. 사단장이 예. 숨만 쉬어도 그건 지휘예요. 지휘라고 보는 게 맞고 특히 병사나 현장 통제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군에 있었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걸 지도 지휘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해병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아니냐, 네. 정치 군인 아니냐고 보는 게, 네. 그거 제가 지시한 게 맞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이제 죄를 제가 뒤집어 쓰는 게 그러니까요. 되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차라리 그 최병 중대 저 대대장처럼 네. 제 책임입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더 이렇게 사태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네. 참 이 부분은 보면 글쎄요. 뭐. 임성근 사단장 한 명을 지키려고 대통령이 지금 위기에 몰리는 꼴을 자초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안 바꾸는 걸 보면은 참 저 사람이 참 뭔가 정말 네. 어떤 신분인가 궁금합니다. 그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이게 정청래 위원장이 질문을 했던가요? 네. 아느냐, 대통령을 아느냐, 뭐. 영부인을 아느냐, 뭐 질문을 하면서 그럼 왜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치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그 부분 보셨습니까? 봤는데 저도 모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어쩌면 특검을 한다면 뭐 다른 것도 밝혀내야 되겠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부분도 좀 밝혀져야 될 부분 아닐까요? 그게 사실은 핵심이 돼가고 네. 있는 거죠. 사실은 최해병의 사망 경위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예. 그 유족들의 참 마음도 위로하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은 왜 윤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라가 난리가 나야 되고 총선에서 참패해야 되고 이유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임성근은 나와서 선서도 안 하면서 대답은 꼬박꼬박 하는데 네. 자기 책임은 하나도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예. 지도는 했는데 지시는 안 했다? 현장은 그 아는 시간도 그렇고 위증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업무상 과실 치사죄 네, 형이 높지도 않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 임성근 저 사단장 저 상황에서 뭐 사단장직을 하겠습니까? 진급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군에서 더 이상 하긴 어렵거든요. 국민들의 비판도 있고. 진급은 윤 대통령의 성향상 모릅니다.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군 생활을 했는 바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장성이나 장성 아니라도 지휘관이면 이거 내가 책임 있다라고 하고 떳떳하게 물러나고 뭐 처벌 크게 받지도 않거든요. 아니, 업무상의 뭐, 시사가 크지도 않아요. 지금 윤 대통령 인사가 지금 정호성 비서관을 다시 기용한다거나 옛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관련됐던 아니면 유성 간첩 사건 유죄 받은 사람들을 임명하는 걸 보면은 모르죠. 또 혹시 뭐 어디까지 갈지. 또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아이고, 끝까지 내가 책임 안 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게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 사람은 안 되겠지 하면 그 사람 임명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상식을 못 믿겠어요, 요즘은. 예. 저도 사실 제가 군에 오랫동안 근무한 입장에서 네. 왜 저렇게 무리할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많은 지휘관들도 모셨고요. 많은 군인들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군인들은 명예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내 명예, 또 우리 부대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가는 게 많은데 이렇게 버티고 버텼는 게 사실은 근데 예. 제가 이제 감사원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으로부터 네. 들은 얘기인데
국방부에 대한 감사를 할 때요, 이 느낀 점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국방부 그 관계자들이 오늘 한 얘기를 내일 가면 180도 뒤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네.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네. 기만 전술이다. 기만 전술이다. 군대에서 기만 예, 전술. 그렇게 얘기하고 듣고 저는 네. 깜짝 놀랐어요. 군인이 그래서 과거에 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똥별들이라고 막 질타했던 게 기억이 네. 나는데, 야, 이 사람들이 정말 명예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든 기만 생각이 전술은 저한테 써야 되는데 왜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에 아니면 상관한테 기만 전술을 씁니까? 알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현주 변호사님. 자, 지금 제3의 특검법 입법 청문회 얘기도 좀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 발언의 파급력이 큰 것 같아요. 이 사람 뭔가 얘기하면 뉴스 일면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전 위원장. 출마 선언하면서 특검법 발의하겠다 말도 했습니다. 자,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은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논란이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요. 불신만 쌓일 겁니다. 그런 특검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 저 발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 기자님. 일단은 상당히 진전되고 전향적인 발언으로 봤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진다. 그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 이게 정치인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인의 기본이고, 그리고 특검을 반대하는 법리적으로 논리적이지만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분의 기회를 아쉽게도 놓쳤다. 사실 총선 때 이렇게 나왔더라면은 진영이 좀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총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저는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게 봤고요. 이게 이제 반윤의 길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이제 딱 이 느낌이 듣다가 딱 생각난 게 이거였습니다. 2009년에 세종시 이전 관련해서 네. 이명박 박근혜 친박이 격돌을 할 때, 기억납니다. 예. 예, 요때 딱 이런 정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도 이미 생각해 보시면은 2008년에 취임해서 2009년이니까 2년 차에 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날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3년 차긴 합니다만은 3년 가까이 남았는데,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 이전 역대 대통령들은 다 1년 이내, 노무현 대통령은 1년에서 3일 모자라는데 탈당했습니다만은 탈당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정치가 민심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출마 선언문 중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수 정치의 핵심은 실용주의와 미래를 향한 유연성이다 하는 얘기 하나 하고, 야당과도 자주 만나 논쟁하고 설득하겠다. 네. 국민을 위해 설득당해야 할 사안이라면 기꺼이 설득당하겠다. 이게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말 진심이고 진정성이 있는 거라면 저는 박수를 치겠습니다. 네. 자, 진정성이 있는 거라면 박수를 치겠다. 네. 자, 이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검찰 또는 검찰 출신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보니 네. 그럼 이전에 비대위원장을 할 때 이런 네. 쓴소리, 이런 그러니까요. 직원을 하지 그랬나라는 생각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게 국면 전환용 네. 또는 뭐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라는 의도를 의심하게 되고요. 또 하나 저는 검찰 출신들의 제가 검사들이 흔히 이렇게 하는 말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게 하나의 신조더라고요. 그래서 뭐 1도 2부 300이라는 말이 왜 그 검찰에서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도망가고 예. 부인하고. 그래서 예. 저는 이 대법원장이 추천을 네. 한다고 하는데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장이 화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이건 어떻게? 그 민주당의 지금 법안은 예.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서를 보내서 거기서 4명을 추천하면 네. 뭐 야당에서 2명을 추려가지고 대통령에게 올린다. 그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제 그렇죠. 이거 뭔 그렇게 차별성이 있길래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뭐 좀 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수사를 잘하느냐 그건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네. 저는 두 법안의 차별성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법안에, 예. 역시 국면 전환용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네. 일반 당사자들은 자기가 심판받을 재판부 그리고 조사받을 검사 뭐 이거 정할 수도 의견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장 황당했던 재판장의 말이 그 원고가 저희는 피고 측이었고 원고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온누리 교회 신도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예. 근데 재판장이 법정에서 온누리 교회 신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피고 변호사 성명 준비 성실히 응하세요라고 하는데 예. 정말 어이가 없는 일합니다. 예. 그런 일을 겪어본 저로서는 왜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방식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할까라에 대해서 좀 분노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현주 변호사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네.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 이른바 보수 유튜버라고 서정욱 변호사가 네. 이제 어제 CBS 박지영의 한판 승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위원장의 말은 특검을 하겠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특검이 부당하다의 방점이 있다. 예. 민주당 특검을 받겠다는 이런 전략이니까 네. 이제 우파 내에서 분열의 수작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 유력 당 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선다는 것은 두 가지 갈래를 보면 되는데 한동훈 지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 행보를 보면 이게 맞는 거고요. 이렇게 전향적으로 가고 야당과 협상도 하고 국민들 의구심을 풀어준다는 게 하는 게 맞고 이제 과거처럼 윤 대통령과 뭐 윤한 갈등이 아니고 네. 윤한이 아주 짝꿍일 때는 네. 이게 보면 100% 이제 시간 끌기 시간 끌기 전략이고 예. 뭔가에 이제 사실 수사 전문가잖아요 한동훈. 아우, 최고 그러니까 전문가죠. 이 사람이 이걸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림은 다른 누구보다도 빨리 그릴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예. 아 저게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해서 봐야 될 게 그 휴대전화 대통령실 사람들 저것도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년이 지나면은 통화 기록이 삭제되는 건데 시간 7월 끌기 위해서 19일입니다. 그리고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당선이 되려고 하더라도 7월 23일인가 그렇죠. 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이것도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은 어쨌건 국민의힘 유력 당대표 당권 주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진일보했다. 이거는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정치가 국민의힘에서 뭔가 하나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좀 그런 관점도 봐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그 대선 앞두고 허위 인터뷰 보도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금 대통령인데 명예훼손했다라는 혐의로 김만배 씨, 또 그리고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 20일 날 구속이 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구속도 한번 짚어주시죠.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문제가 됐던 네. 뭐 재벌 혼맥에 관한 그 임명록, 책자. 예, 임명록이 결국은 다른 데서도 5천만 원에 판 게 있다. 그래서 이거 1억 5천만 원은 네. 책값 플러스 내가 뭐 이런 연구소, 음흠. 인맥 연구소를 만드는 그 투자금으로 받았다는 건데 그게 법정에서 안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5천만 원에 관한 부분이 공갈 협박으로 새로운 범죄 사실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취약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가로 사갔다가 뭐 난 그 가격이면 안 된다라는 500만 원을 처음에 대가로 받았다가 그쵸? 4,500만 원을 더 얹어줬다는 것이 공갈 협박이 되니까 결국은 그럼 이 사갔다는 책의 정당한 정가는 뭐 허위 방송의 대가가 아닌가라는 네. 것으로 전체 그림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구속전 피의자 신문에서는 피의자가 원활하게 다투는 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죠. 워낙 많은 무기들이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예. 자, 그게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관계는요. 네, 이제 정모 원장 네, 그분한테는 책값을 5천을 받았다가 추가로 5천을 받는 경위가 약속을 어겼다. 이게 다른 3자한테 못 전하고 2중, 3중 가공은 안 된다는 이제 구두 약속을 했는데 어겼다. 네. 그래서 5천을 더 받아낸 게 공갈이라고 간 것이고 김만배 씨한테는 한 건당 5천만 원씩 1억 5천. 김만배 네. 씨 쪽 입장을 들어보면은 그 산 이유가 김만배 씨가 법률 신문을 인수하려고 했고 네. 그러면서 뉴스원에도 투자를 한 적이 있잖아요.
뉴시스를 사들일 때 10억인가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콘텐츠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샀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두 분도 법조인이지만은 법조인들 제가 뭐 검찰 특수통 출신들하고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다들 이거 무슨 영장을 치겠나라고 했는데 영장을 쳐서 발부까지 됐어요. 네, 놀랐어요. 예. 그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들인데 발부됐다는 게 포인트고 네. 그리고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상법 박사입니다. 아, 예. 그리고 형사재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방부장을 하다가 바로 영장 전담부장으로 올라왔는데 경험이 좀 부족해서 검찰의 그 영장 내용에 너무 좀 치우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는 조용을 전혀 모른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잖아요. 네. 근데 검찰이 지금 이게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어서 수사를 한 지가 9개월이 넘어 10개월이 지금 다 됐는데 영장조차도 청구하지 못하고 이원석 총장이 곧 임기 끝나가니까 이게 해체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영장을 쳤는데 그걸 법원이 들컥 내줬으니까 예. 저는 이게 최근에 제가 지난번 때 아마 그 말씀했을 겁니다만은 사법부의 기류가 좀 이상하게 흐르는 것 같다는 느낌. 네, 말씀하셨어요. 그런 쪽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의 판사 출신 그한 국회의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그 헌재 소장과 대법원장이 바뀐 뒤에 사법부가 보수화되고 아하.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기류의 변화의 한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구속이 된 이후에는 검찰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뭐 불러서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 피의자 입장에서는 변호인이 매번 뭐 그냥 동석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이러면 이제 검찰의 흐름대로 갈 수 있는 기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같은 이런 기류의 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사건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결국 합니다. 말씀대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도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고 근데 그거는 그 내용은 네. 그 뉴스타파만 보도한 게 아니고 다 했습니다. 뭐 경향신문도 했고 JTBC도 했던 뉴스버스도 것 같고요. 했고 JTBC도 했고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영 사건을 화끈하게 봐줬다는 얘기를 네. 다른 법조인에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이게 그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이미 대통령실이 규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서 뭐 특별수사팀도 구성되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어지는 과정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지. 이걸 쉽게 볼 사안은 아니다. 네. 사람들이 그냥 김만배와 그 신앙님 씨가 구속되는 걸 보고 돈을 주고 받아 보면 좀 의아하다. 누가 봐도 의아하죠. 1억 5천이라는 줬다는 게. 물론 큰 돈이긴 하죠. 혼맥 지도가 아무리 중요한 컨텐츠긴 하더라도 책값 판권도 아니고 책값으로 줬다. 뭔가 좀 이상하죠. 네. 그렇긴 하지만 요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중요하게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아닌가. 네. 이현주 아, 변호사님. 근데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판사. 그 예. 검찰이 그 대검에서 그 판사들 정보를 수집한 것이 바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 검사들도 사실 당직 검사를 할 때 경찰관이 이렇게 보고 아, 저 사람 좀 기가 약하다, 심지가 약하다. 영장 잘 줄을 하면은 만한 검사한테 가서 하거든요. 기록을 직접 들고 찾아옵니다. 예, 예, 그럼 맞습니다. 앞에 서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막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네. 그러면은 자기가 얼마나 이 사건을 추적했고 열심히 했고 그러면은 서명했다가 이제 난리 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예, 뭐 예. 나중에 무죄 난다든지 뭐 법원에서 꺾여서 기록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봤더니 오해가 없었다든지 네. 경찰이 심지어 청탁을 받고 수사를 한 뭐 여지도 있다든지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미 자기가 사실은 검사를 뭐 배당할 판사를 정하는 거죠. 그날의 기록을 갖고 가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법조 기자를 하면서 잘 아는 사안이고요. 네. 누구한테 영장이 배당되는 걸 봐서 영장을 청구한 타이밍을 잡죠. 타임 잡죠. 이거 네. 그것도 포인트고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관련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고소한 바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반에서 불법자인데 명예훼손자가. 그리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데는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를 했는데 네. 영장 발부한 판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를 담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안이 이미 다 내용은 인정하고 다 나왔잖아요. 돈 주고 받은 사실 다 나와 있고 9개월이나 지난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런 사안 자체가 영장이 발부될 사안인지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 사안인데 당 뻔히 된다는 게 결국은 이게 검찰이 이걸 계기로 해서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계속 했잖아요. 언론에 대한 입틀막의 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아하. 우려 사실 저는 언론인으로서 그런 관점을 좀 중대하게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먹히게끔 해줬다는 거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혹시 생각을 이현주 변호사님 앞으로도 지금 언론 뭐 기관이나 또 특히 유튜브 대한매체 여기 얘기했던 것들 다시 또 영장이 나오거나 명예훼손죄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대통령실의 인식은 우리가 지지율이 뭐 오르지 않는 것, 박스권에 갇힌 것은 언론의 왜곡 보도 때문이다. 라는 틀이기 때문에 사실 전방위적으로 네. 방통위, 방심위뿐만 아니라 뭐 이런 사법기구까지 이용해서 언론을 압박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기조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다른 또 영장이라든지 입건이라든지 조사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이원석 총장 임기가 다가오니까 네. 그 자신이 했던 특별수사팀, 전담수사팀 이걸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도 본인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기 때문에 네. 끝내겠다고 하다가 결국 이제 부딪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정수석도 생겨버리고 송경호 지검장이 물론 2년 했으니까 바뀔 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교체해버리고 네. 총장 교체가 곧 다가오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바꾼다는 건 좀 의아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의아한 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네. 이건 이제 뭐 헌법재판소 얘기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사실 저도 법조 기자를 하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은 가급적 저는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최후의 보루인데 사법부를 흔들어서 국민들한테 유리할 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기도 그렇잖아요. 안동환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을 했는데 검사가 공소권 남용처럼 무거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나쁜 거죠. 예. 그런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면서 탄핵을 기각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헌재의 구성 문제가 어떤 그 여파를 낳느냐 하면은 지금 최상병 관련 사건으로 윤 대통령 탄핵 얘기가 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마지막 있는 최후 보루가 생긴 게 아닌가. 네. 헌법재판소라는 예. 친구를 헌재 수장으로 앉혀놓고 그러면 그런 문제 의심까지 가지게만 언론인들로서는 당연히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언론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고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자기는 뭔가 믿는 뒷배가 생긴 게 아닌가. 네.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해소하자면은 한동훈 지금 전 비대위원장 얘기한 대로 아니 최상병 사건 문제가 없으면 특검 받으면 되죠. 그 사람들 그거 떳떳하면은 증인 선서 왜 못합니까? 네. 국민들한테 계속 의심을 더 가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 상식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당연시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조인들이 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기만 전술을 이제 하는데 기만 전술 저희가 말씀하셨잖아요. 테스트 대상인 건가요? 잘 먹히나 자기네들이 연마가 잘 돼 있나를 테스트 당하는 대상이 저희라는 건가요? 이거 정말 듣고도 어이가 없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